진압 중에 철거민한테 경찰이 죽은 사건? 그 사람 아들도 깡패한테 죽었죠. 너 깡패 새끼가 아니라 경찰이요. 경찰이요? 진압 중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는 100원을 청구한다. 돈 필요 없으니까 잘못을 인정해라 국가가. 합의를 하려고 소송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멋진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어려운 게스트분을 모셨거든요. 요즘 한창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불러주신다면서요? 아니요. 어디서 들으셨나요? 아니, 나온 팟캐스트 제가 듣고 네.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그런 거 실제로 좀 게스트하고 맞춰서 물어보세요. 네. 제 이름은 손아람이고요. 소설 소수견과 이 영화 소수견의 이제 각본을 하게 된 글 쓰는 작가입니다. 자, 먼저 이 원작이 된 소수 의견 우리 책을 한 번씩 네. 아유, 표지가 새로. 네, 표지도 이렇게 새로 영화 포스터를 띠지로 이렇게 해서 띠지가 아주 이 사실 소설을 베이스로 영화 탄생한 건데 이거는 영화가 소설을 먹었잖아요. 근데 뭐 잘 팔리기만 하면 되죠. 100만 원이라도 더 벌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이 녹화 시점이 이제 개봉한 지 3일째 되는 네. 날이고요. 아직 평일이어서 이제 주말 거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입소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워낙 이제 본 사람들이 다 영화가 정말 좋다. 네. 재밌다 일단. 그래서 입소문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겨레 TV가 뭔가 그 회사 차원에서 뭔가 기획한 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불타는 감자에서도 이미 한번 소수 의견을 달았고요.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좀 다뤄보기로 하고. 네, 무조로 스코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예, 좋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겨레의 영향력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스튜디오에도 그 첫 장면에 이제 분위기를 좀 약간 재현하기 위해서 저희 꽃병하고 이런 좀 꽃병이라면 너무 전문적이잖아요. 예. 참이슬병. 예, 보통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 안에 액체는 뭔가요? 이거 진짜 소주인가요? 아니면 뭐? 물? 아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오랜만에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네면서 되게 흡족하시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 지금 저희가 바닥에 깔고 있는 이것도 벽에 이렇게 철거, 철거 투쟁. 현장이에요. 이거 여기 붙여놓고 했었는데 너무 그럼 이게 사실 법정 영화인데 너무 약간 용산 참사 이 철거민이 메인인 영화가처럼 이제 비실까봐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마련한 게 요겁니다. 요거 한번 좀 두드려 주시죠. 보험을. 네, 요게 이제. 근데 좀 소리가 좀 경박하네요. 좀. 국내 법정에서는 이게 안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정에서 실제 이런 거 안 쓰는군요. 네. 이런 건 주로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쓰는. 네. 비정상에다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뭐 쇠파이프도 있을걸요? 헬멧하고. 이제. 이거 헬멧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극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기 그렇죠. 때문에 헬멧이. 예. 네. 그 2010년에 나온 소설이잖아요. 네. 많이들 얘기가 되는 게 이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게 용산 참사를 다룬 소설과 영화다라고 이제 흔히들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 해명을 하는 이제 감독님이나 뭐 작가들이나. 그건 해명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미안하기 때문에 유족들한테 이거 정확하게 용산 참사와 이렇게 1대1 대응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잘못하면 왜곡이라고 저기 받아들일 네. 수도 있는 문제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티브로 한 거는 분명하지만은 이걸 용산 참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로서는 부담스럽죠 좀. 그래서 저도 책을 하면서 용산 참사 소설이라고 제가 직접 말해본 적은 없고요. 네, 여기도 뭐 그런 게 전혀 언급되지 않고요. 네. 먼저 소설을 쓸 때 용산 참사 사건을 보고 저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뭔가를 내가 소설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던가요? 정확히 순서는 그렇진 않았고요. 원래 먼저 소설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용산 저는 참사가 있기 전에. 네, 전에 이제 제가 쓰고 싶었던 거는 국가 대 국민 혹은 이제 인간 대 법 이런 구도로 한 어떤 법정 소설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이 철거 현장이 아니었죠, 배경은. 네. 그런데 쓰고 있는 이제 정리를 해가는 와중에 용산 참사 사건이 일어났고 판례들이나 사건들을 참조를 하는데 용산 참사 사건에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까요? 좀 주목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법정 소설을 이제 쓰기 위해서 네. 법에 대한 지식도 꽤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법을 그 전에 좀 공부 좀 해보셨어요? 뭐 고실 준비했다든지? 제가 사실은요 네. 20대 소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5년. 본인이 네. 소송의 원고였나요? 피고였나요? 제가 원고이기도 했고 피고이기도 했고 아 그래요? 네, 5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대법원까지 가서 네. 굉장히 재밌는 광경들을 많이 구경했어요. 그 변호사와 판사 사이라던가 변호사 사이.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설 속에 많이 녹아있고 어떤 법정의 장면의 디테일 같은 거는 그때 경험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막 5년 동안 이렇게 법정을 80회씩 가는 거는 흔한 경험은 아닌데 자세히 말씀 안 해주시면 어. 되게 뭔가 불미스러워지는 뭔가 이 사람이 뭐 사채놀이를 했거나 제가 뉴스를 찍으셨다거나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20살쯤에 이제 그 힙합 음악을 했어요. 힙합. 네, 저 래퍼였어요. 예. 오, 이거 새로운 특종 아닌가, 이거? 아니, 우리나라 특종.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사회자님들 이름 들으시면 아시는 그룹. 정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음반사랑 이제 법적인 분쟁이 있어서 너무 어렵고 변호사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80회는 변호사가 갔으면은 한 10번 안 갔을 것 같은데 모르니까 갈 때마다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항상 직접 가야 예, 되니까. 예, 제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제가 혼자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제 뭘 빠뜨리고 왔다 그러면 다시 가서 또 준비하고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야, 그런 실제 경험들이 예. 이 소설에도 상당히 좀 녹아들었겠네요, 진짜. 법은 사실 대충 공부를 하면은 뭐 이렇게 조항을 인용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법정에서 이뤄지는 혹은 법정의 뒷면에서 예를 들어 문제 그 변론 준비기일 같은 때는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그럼 준비기일에는 굉장히 단촐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률가들, 법조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어떤 대화라던가 그런 생활의 풍경 같은 거를 옆에서 잘 관찰했어요. 그럼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은. 소송을 하면서도 네. 나중에 네. 이거를 잘 관찰해서 써먹어야지. 그때는 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광경을 많이 봤고, 예를 들면 저의 분쟁이 어떤 분쟁이었냐면, 이제 음반사가 음반을 안 내주는 거예요, 계약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 왜 안 내주냐 그러고, 음반사 쪽에서는 데모 음반과 그 녹음된 음반의 퀄리티가 너무 달라서 이제 낼 수가 없다. 이게 붙으니까 판사 입장에서 그럼 들어보고 같은지 안 같은지 들어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판사실에 가서요. 고등법원 이제 합의부 판사 3명이 머리 희끗한 사람들이 나랑 이렇게 헤드폰 3개를 끼고 힙합 음악을 들었어요. 야. 그러고 나서 제가 아직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다 듣고 나서 그 합의부 부장 판사가 좋은데? 네. 그래서 이겼어요. 아, 그래서 이겼어요. 야. 듣는 귀가 있는 오, 판사예요. 야. 결국 그 소송은 잘 마무리가 됐나요, 그래서? 네, 결국은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네, 이 소수견의 소송은 졌지만 네. 제 소송은 이겼습니다. 아, 그럼 나는 네. 소송이 잘 안 돼서 한풀이를 위해서 소설을 쓴 건줄 알았는데 소송은 잘 됐네요. 그 소설에 대해 영화화 얘기가 뭐 여러 차례 제안이 왔을 것 같은데 네. 뭐 언제부터 좀 논의가 되기 시작했나요? 사실 소수견 같은 경우는 거의 출간되자마자부터 영화 제안들을 계속 2010년. 받았고요. 2010년 4월 말에 출간됐는데 5월부터 바로 영화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소수견 같은 경우는 많은 영화사들이 이제 좀 경합을 했던 예. 다들 러브콜을 보냈는데 네. 왜 김성재 감독과 영화사들을 만날 때 제작자들이나 굉장히 태도가 비슷해요. 판권을 사러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영혼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네, 정말로 전혀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칭찬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똑같이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 근데 얼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김성재 감독이랑 이제 김유평 프로듀서랑 같이 왔었는데 굉장히 특별했어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막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을 봐요. 어떻게 살아온 인간인지. 한참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밤이 되니까 얼마냐 물어보겠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피곤하다고 자러 간다 하고 갔어요. 밀당이 보통이 네. 아니네. 근데 이제 돌아와서 뭔 인간들이 하고 만든 영화들을 봤는데 영화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기다렸죠. 그럼 한 달 정도 뒤에
하겠다. 영화사랑 대충 구했으니까 계약을 하자라는 연락을 받았고. 네. 예. 뭐 그 액수. 시점이 언제? 액수가 궁금하세요? 액수는 그래서 어떻게 좀 다른 데서 제안한 것보다 좀 많이 좀 쳐줬나요? 아, 사실 비슷한 수준? 아니면 제가 딱 금액은 정해놨어요. 뭐 경합한다 그래서 무슨 경매를 시키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소설을 했고 이제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몇 번을 했었는데 네. 경험을 해보니까 부르는 값이 의미가 없고 없어요. 영화는 그 되는 게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영화로 만들어지는 네. 게 중요한 거죠. 네, 뭐 좋은 단장- 사람들을 만나고 네, 그렇죠. 그런 걸 혹시 갖추는 영화 게 속에서 중요하죠. 지인에게 입금된 돈보다 더 큰 금액이었나요? 작은 금액이었나요? 지인에게 입금됐다고? 증인에게 입금을 아, 증인에게? 장대석 변호사. 당연히 뭐, 그거보다는 그 증인이 하는 한마디보다는 제가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그렇군요. 네. 딱 그 선에서 그거보다는- 끝내겠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단위가 다른 건가요? 네. 공이 하나 더 붙나요? 저는 이제 그 영화가 되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라는 말씀하셨을 때 머릿속에 그럼 러닝을 거셨나라는 생각을 잠깐.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판권을 이제 산다 해도 이게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서 네. 나오기까지 뭐 네. 그 전에 좌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엎어지고. 네. 네. 감독님도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장편 상업영화 입봉작이다 보니까 네. 좀 투자를 받고 이러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뭐죠? 어떤 영화가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개봉하기까지 네, 그렇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제가 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데요.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감독님 같은 경우 20년 넘게 영화판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하고 소수경 같은 경우는 촬영 끝났을 때 그 당시 CJ에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영화예요. CJ에 대해서도 영화가 잘 나왔다. 되게. 그해 최고 영화라는 어. 평가까지가 나오고 이게 영화 네. 촬영이 다 마치고 어느 정도 완성분이 된 게 2013년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 당시 얘기. 네. CJ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투자, 제가 들은 바로는 배급 다 하기로 이제 미리 네. 해놓고. 네. 그랬다고 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재은 회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죠. 영화가 연기되는 시점도 재판의 시점이랑 묘하게 맞물리고 뭐 관련이 있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글쎄요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사실 네. 뭐 그거는 뭐 네. 굳이 뭐 손아람 작가가 뭘 뭐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네. 아니 그때 당시에 사실 소수견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때 당시에 나오던 영화 잡지 같은데 항상 뭐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에 기대작으로 늘 언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무려 2년이라는 시차가 지나서야 개봉이 됐는데 사실 그 2년 묵는 동안에 좀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침 그 해 말에 그 양석 감독의 변호인이 엄청난 폭발적인 흥행을 일으키면서 뭐 법정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소수견이 먼저 개봉이 돼서 이제 변호인과 함께 뭔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더 많은 논의가 일어났을 텐데 그게 불가능해진 게 전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CJ가 아니고 이제 시네마 서비스에서 이제 배급을 하게 돼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됐죠 이번에. 거의 그 강우석 감독이 그 배급권을 사오자마자 극장에 걸었다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네. 배급권을 내가 사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5월 초였던가 그랬죠? 아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네, 그래서 드디어 걸리는구나 했는데 정말 광속으로 이렇게 거시더라고요. 작가님은 그러면 이렇게 편집본을 네. 이렇게 처음으로 보시게 된 거는 시점이 언제였던 거예요? 김성대 감독님이 이제 일종의 저한테 선물로서 첫 번 편집본이 딱 나온 날 제일 먼저 저한테 보여줬어요. 단독 시사회. 네, 그렇죠. 둘이 그래서 같이 조그만 텔레비전 앞에서 같이 이렇게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봤는데 그 김성대 감독님 같은 경우는 편집하고 촬영하고 그러면서 무수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영화를 너무 이렇게 닳도록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찍는 동안에는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았는데 김성대 감독님보다 편집본을 딱 보고서는 굉장히 놀랐죠. 영화가 제가 기대하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다는 그때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또 개인 SNS에다가는 아마
내 작품이라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도 아마 향후 10년간 이걸 능가하는 네. 법정 영화는 한국에서 안 나올 거다. 아, 정말요? 적으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정도 느낌이었고, 그 당시에 편집본 딱 보였을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날 것 그냥 붙여놓는 거였어요. 음향도 안 됐고, 더빙도 안 됐고, 색보정도 안 됐고, 음악도 안 깔았고, 이거 그냥 지금 극장에 걸어도 내 생각에는 나쁜 영화 아니라고. 네. 그럼 그렇게 극장에 걸자고 주장하지 그랬어요. 그 상태로. 이거 빨리 걸어버릴 걸 그랬나요? 그 관객으로서 다시 최종 네. 극장에 개봉된 거를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놀랐던 거는요. 이제 소수견은 소설로서도 이제 한국 문학 안에서도 매우 그 건조한 쪽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그 톤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인 캠페인이나 이제 신파가 되기 쉬운데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되고, 건조하되 그 어느 정도 블랙 유머가 가미된 정도로 풀어달라는 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인데,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건조. 너무 너무 건조해요? 건조. 무슨 뭐 빨래하듯이 바싹 말려놨어요, 영화를. 이 정도까지 내가 원한 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예. 사실은 좀 걱정도 좀 됐어요. 이게 매우 좋은 영화인 건 분명한데, 한국 영화에서 상업 영화로서 보기에 드물 만큼 건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도 조금 되기도 했고. 예. 직업은 국선 변호사고요. 뭐 의지도 없이 변호사가 됐지만 한 큰 사건을 겪으면서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법적 투쟁을 하는 그런 변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캐스팅은 또 어떤가요? 이제 원작자로서. 개인적으로 이제 윤계상 씨, 네. 유해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소설의 그 두 인물이 좀 섞였어요.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좀 취하면서 인물 조정이 된. 근데 이제 유해진 씨 같은 경우 사실 이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극찬하는 고 있는데, 캐스팅을 됐을 때는 저는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려도 많이 했고. 왜냐면 이제 유해진 씨 지금까지 해온 연기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낼지 잘 견적이 안 나오는, 상상이 안 되는. 약간 코믹한 이미지. 네, 지나치게 네. 코믹하게 상황극이라던가 그런 개그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고, 전부 영화 톤을.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굉장한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걸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 유해진 씨가 맡은 장대석 변호사. 네, 장대석 변호사. 사실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외모의 소유자로 원작에서 원작에서는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연기 톤 이야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원작과 너무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걱정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아니, 이제 가장 크게 걱정했던 거는, 원작에서 장대석 변호사는 이제 훤칠하면서 굉장히 시니컬한 유머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유해진 씨의 유머와 톤이 좀 결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예,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예.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네. 있는 여기서 소설에서는 윤 변호사라고 네. 하는 뭐 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네. 성만 나오는 어떤 윤 변호사의 외모는 이 원래 이제 소설에서 네, 장대석 장대석의- 변호사보다는 좀 못하죠. 네. 영화에서 역전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네. 중에 뭐 영화 흥행상 사실은 주인공이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영화를 위한 인물 네. 조정일 수도 있고. 어려운 배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전체를 장악해야 되고, 혹은 국가를 대변해야 되고, 그의 뒤에 국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홍제덕 역할 맡았던 네. 이제 김희성 배우 같은 김희성. 경우는 그냥 그대로예요. 딱 그리고- 생각했던 네, 생각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연기를 했을 네.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냥 저는 홍제덕이다. 네. 아, 김희성 씨가 그런 스타일인가요? 실제로? 자연인 김우성 씨가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인데 그건 아니시죠? 언제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홍제덕의 그 살짝 소심한 듯하면서도 네. 고집스러운 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김희성 네, 배우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생각 깊은 사람이지만은 불필요하게 자기가 느끼는 필요 이상으로 어떤 예의를 차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한 번은 김희성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배우가 집에 놀러 오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막 긴장도 되고, 집에 뭐 식사도 이렇게 준비도 해놓고 술도 사놓고, 그런데 집에 오더니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루 종일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니까 네. 나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네. 플레이스테이션과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 그런 면모가 있군요, 또. 제가 이제 또 기자다 보니까, 이제 이 공기자죠, 공기자. 저 이거 기사 씁니다. 공수경이라는 여기자의 캐릭터를 제일 어려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기자처럼 보이려 하지 않아도 좀 대범한 측면들 그녀가 해준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기자가 공기자니까 네, 그랬었어요. 네. 좀 이름도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공기자? 그 이름 같은 경우는 소설과 영화가 다르죠. 연장에서는 네. 이준영 네. 기자. 네. 이 기자로. 네. 네. 그 영화에서는 뭔가 공기자 하니까 뭔가 이렇게 허공에 발차기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이름이 나왔을 때 요즘 최근 아침 드라마 중에 공수래라는 그 인물이 등장한 아침 드라마가 있어요. 그 막장 드라마요? 그 막장 드라마. 제가 사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위기가 좀 이렇고요. 네. 김옥빈 씨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설보다 훨씬 나아요. 영화가 훨씬 정말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소설보다 영화가 너무나 낮은 부분이 있다면 김옥빈 씨가 연기한 이제 기자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야기상에 주어진 어떤 여성 인물의 한계가 너무 분명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완벽하게 했는데 제가 사실 사과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김옥빈 씨한테 네, 앞으로 여성 인물을 다룰 때는 굉장히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성 인물을 만들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물 역할 배분 같은 걸 할 때 어떤 낭성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부러 그간에서 여자에게 그런 거를 몰아준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담아둘 때와 달리 이제 실제 살아있는 배우가 그 안에 던져진 거를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매우 좀 수단적으로 네,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쨌든 공기자가 영화 내에서 어떤 뭔가 큰 일을 터뜨리는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저 기자였으면 나는 저러지 않았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약간. 근데 일반 관객들도 결국은 보면서 기자의 선택을 좀 왜 그랬지 하면서 이해를 수긍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 한겨레 TV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이제 법조계 기자 김원철 기자는 수사 기록을 썼다고 할 정도로 훌륭하게 많이 조력했던 여기자가 그 특종이 될 수 있는 허위 진술 자백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걸 일명 검사가 양형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내용을 있다는 거를 보도를 했죠. 특종으로 보도를 했죠. 보도했죠. 변호사는 이거 재판날 짠 내놓으려고 했는데 검찰이 눈치를 채고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압수수색이 된 거죠. 그 기자로서의 이런 딜레마 같은 게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써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자가 잘못했죠. 잘못했나요? 안 되지. 저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되게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 재판은 거의 여론 재판이기 때문에. 어차피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단독 놓치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죠. 쓰면 증거로 채택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안 쓰면 증거로 채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나라도 보도를 당연히 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저희는 또 불타는 감사랑 또 라이벌이니까요. 같은 입장을 답습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사실 저도 주변에서 기자분들 의견이 갈렸는데요. 그게 어떤 논쟁적인 지점을 잘 잡아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기자 사회에서도 항상 그건 숙제예요. 과연 이제 어떤 진실을 자기가 알았을 때 좀 더 큰 그 공익과 이걸 위해서는 보도를 안 해야 될 때도 있다와 무슨 소리냐, 그게 좀 더 큰 공익을 위한 건지 누가 판단하느냐. 여기 보면 왕년에 악역 연기를 아주 끝내주는 작품들을 남기셨던 두 배우분이 그 두 아버지로 출연하셨단 말이죠. 이경영 배우하고 장광 배우하고. 사실 캐스팅 단계에서는 물론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저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배우였던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뭐 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경영 배우, 장광 배우 처음에 캐스팅됐을 때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과물이 뭐 증명을 하더라고요.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판사 권혜요 씨가 판사 역을 맡은 것도 좀
좀 약간 이미지가 처음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네. 했는데 굉장히 또 잘 어울리게 잘했어요. 진짜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야말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인간인데 굉장히 히스테리컬하면서도 그렇죠. 뭔가 되게 너무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고 네. 귀찮아하면서도 네. 그래도 뭐 할 말은 또 나름 다 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반전을 주는 그렇죠. 결말의 역할. 네. 결국은 법이란 이런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법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상적인 법이 아니고 현재 법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또 깨우치게 하는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굉장히 그런 판사 캐릭터가 좀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뭐 법정 한 80번 갔다 오면서 네. 정말 막 달려들겠죠. 이거 정말 진짜 판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네. 다들 그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그때? 신경질적이신 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판사는 아무리 그 심각하고 사건에도 스스로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신에 가까운 느낌. 이게 당사자들이 비극적이고 불행일수록 이 사람들은 판사는 훨씬 더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 같은 거 권혜율 씨가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런 법정신에서 가장 이렇게 서스펜스가 일어나는 거는 권혜율 씨가 이렇게 안경을 자꾸 벗고 다시 쓰고 이럴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저도 이제 법정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취재 때문에 판사는 정말 무미건조해요. 그냥 웅얼웅얼 되면서 막 문서 읽고 이러고 거의 감정이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국민참여재판 전담 검사로 나오신 배우분이 맞아 중요한 정말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하시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네. 이 영화에서 사실 제일 소름 끼치는 인물. 그리고 실제예요. 그것도 실제로 제가 깜짝 국민참여재판 굉장히 많이 방청했는데요. 네. 전담 검사는 여자를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 법정을 딱 보면은 법조인들이 입는 그 보수적인 색감의 수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 전담 검사는 여자 검사가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어요. 혼자 시선을 다 잡아먹어요. 네. 그때 이제 저런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말도 굉장히 뭐 영화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너무 조곤조곤하고 검사의 말투가 아니에요. 다른 검사는 완전히 말투 자체가 틀리고.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막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뭐 네, 증인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피고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배심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본 바로는 일단은 그러니까 증인을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것만큼 적대적으로 다루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배심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호감으로 미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호감을 보이는 거지. 영화에 나오는 배심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매번 방청 갈 때마다 그게 실제로 그런 멘트가 굉장히 오글거리던데 저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화에는 이제 편집됐는데 저는 긴장돼서 밥을 못 먹었네요. 네. 매번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검사가. 실제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이번 주 협찬도서는 심리학 박사 이우경 교수의 책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로 인해 행복하거나 불행한 딸들의 심리 탐구 에세이입니다. 그리움과 고마움, 행복한 추억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딸들도 있고 분노나 원망, 깊은 아픔으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딸들도 있음을 임상심리 전문가인 저자는 아버지와의 관계 손상으로 힘들어하는 내담자와 환자, 학생들의 이야기를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진솔하게 풀어냈다고 합니다. 저희 MC들 중에도 이제 서정민 기자님께서 지금 따님이 무럭무럭 자라고 계신데 그렇죠. 예, 꼭 필요하신 책 같고요. 정말 저한테 필요한 책 같은데 이게 지금은 딸이 어려서 굉장히 이제 가깝게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 딸도 이제 어느 순간 사춘기를 겪으면서 뭐 아빠를 계속 밀쳐내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의 얘기도.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이 책을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금도 이제 서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따님에게 그 잉여사롱 시청자 UCC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억지로 이제 연기해라 이런 거 강요하시고. 그래서 저번에 봤더니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때 그 얼음 양동이를 쏟는 따님의 그 어떤 손놀림이 그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미해결 과제가 좀. 아무튼 농담이고요. 오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걸 들고 가고
그다음에 딸에게 주는 레시피 그것도 챙겨줘야지. 내가 저 딸한테 그걸 들키게 할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딸에게 주는 레시피를 줘서 딸이 해준 음식을 얻어 먹어보겠다는 선생님이 그 꿈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오늘 꼭 이치 갖고 가시고요. 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앞에 이제 탕수육이 있잖아요. 이거 좀 먹어가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네, 그나저나 탕수육은 왜 준비를 하신 거죠? 너 사실 뭐 학력도 현찮지, 경력 후지지, 꼴랑 그 국선 2년한 스펙으로 뭐 로펌? 예씨 하이펌이나 해라 이 자식아. 그 당구장인가요, 거기? 네. 당구장 맞죠? 탁구장이죠. 이 사실 탁구장에서 이 탕수육에 짜장면 시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주로 당구장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법률 게임이 핑퐁이랑 비슷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탁구장으로 설정했고. 네, 그리고 당구장이었으면 확실히 분위기가 확 틀렸겠죠. 그들의 위치가 뭔가 이렇게 좀 서민에 가까운 변호사잖아요. 뭔가 특권 의식에서도 그런 변호사라기보다는. 소탈하는 사람들이구나, 참. 네, 그러니까 뭐 그럼 당구를 치면 변호사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약간 양아치의 느낌? 누아르 느낌의 약간 좀 왠지 갑자기 핏대를 부러뜨리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렇죠. 네. 당구공이 주로 이렇게 무기로 사용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영화 속에서는. 네. 그래서 좀 절묘한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왔더라고요. 네, 거기서 또 특히 이렇게 불어터진 짜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들의 인생사를 비교를 그렇죠. 하면서. 그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야, 우리는 요리가 아니라 말이야. 짜장면을 팔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큰 거 하나 이제 터트리는 것보다 네. 짜잘한 걸 계속 하면서 꾸준히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제 뜻으로 그런 대사도 네,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캐릭터와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대사인데요. 윤계상 씨 같은 경우는 이 극 중에서 2년, 그러니까 지방대에 지방국립대를 졸업하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비주류의 입장에서 2년 동안 국선 변호사를 마치고, 이제 로펌에 취직하기를 내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큰 탕수육보다는 우리랑 더 가까운 거는 짜장면이니까 우리는 그냥 짜장면처럼 짜장을 준비하셨어요. 길게 굳이 변명하자면 저희는 이제 게스트를 짜장처럼 모시는 게 아니라 탕수육처럼 모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아니 근데 갖다 붙이면 되니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원작 소설에도 그 탕수육을 먹는 장면이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와요. 안 그 나와요. 장면은 그럼 이제 순수하게 감독님이 만드신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원작 안에서도 그 정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겉절이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의 이제 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들을 영화 안에서 이제 충분한 많은 상황들로 녹여내기 어려우니까 딱 그 탁구장 그리고 짜장과 탕수육이라는 두 장면으로 추가해서 감독님이 그걸 순수하게 만들어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인에서도 이제 주인공 변호사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이제 변호사가 돼서 그렇죠. 일반적인 사고, 엘리트 코스가 아니고 사고를 졸업해서 네, 그렇게 해서 변호사 된 다음에 굉장히 좀 국밥 먹고 이런 장면 나온다든지 막 명함 돌리고 부동산 전문 네. 팔로를 네, 돌리는 그런 거 많이 네. 나오잖아요. 약간 일맥상통하는 지점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소수 의견 이게 더 먼저 나왔다는 거 다음에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뭘 따라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변호사의 성장기를 할 때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많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구상할 때 이제 밑바닥 같은 인생 서사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존재가 그 어떤 굉장히 첨예하게 정치적인 사건을 맡았을 때 어떤 변해가는 세계에 대한 그런 느낌은 저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같은 뿌리라고 말할 수도 있죠, 변호인과.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게 그 두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성장기로 또 중심 서사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또 그 맞아 떨어져서 변호인 뭐 2년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하고 좀 꾸준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둘 다 저는 장점을 가진 좋은 영화 같아요. 좋은 법정 영화. 아무래도 또 두 작품 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절묘하게 그 시국이 70년대에 점점 가깝게 퇴보하고 있는 현실 시점하고 맞붙여서 오히려 리얼리티 있는 설정이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2년간 묻고 지금 등장한 소수의견 같은 경우는 좀 말 그대로 법정 드라마로서의 어떤 논리에 훨씬 더 의존해서 그 진행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중들이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작품 같아요. 네, 맞는 말인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예, 그런 게 너무 없고 특히 사이파 드라마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종류
극에서 매우 감정이 호소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효과적인가도 좀 의문이었고 예. 그리고 조금 더 지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푸는 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욕심들이 있었고 네. 예. 그래서 좀 많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이제 꼭 어떤 선과 악의 싸움, 뭐 변호사와 검사의 싸움, 뭐 선과 악으로 나뉘어진 그런 이분법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첨예한 각자의 소수 의견들의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또 논쟁의 장으로서 법정 드라마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뭐 저희가 좀 스포일러라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작품의 결말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업적인 안배를 생각했으면 사실 결말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떤 통쾌함이라거나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뭔가 한이 어떻게든 해소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을 텐데 사실 이 작품은 그걸 굉장히 절제를 하려고 노력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장르적으로 풀어가다가 결말 부분에서만큼은 뭔가 이렇게 현실을 자꾸 환기시키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 엔딩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엔딩이거든요. 마지막에 명함을 날리면서 끝나는 엔딩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전 너무 감동했고 그 장면이 그리고 재밌는 게 김성대 감독님이 생각한 마지막 엔딩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렇게 명함을 날리는 게 처음엔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윤계상 씨가 그 험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은 명함을 자기도 모르게 날렸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서 아예 그걸 제대로 즉흥 연기가 그렇죠. 컷으로 짜가지고 다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세계 변호인 세계에서는 명함이 정말 중요한 세계잖아요. 우리가 변호인에서도 그래서 그 극중에 송우석 변호인인가요? 그분이 계속 갖고 다니던 그 명함 떼인 돈 갚아드립니다.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당신의 돈을 뭐 지켜드립니다. 거의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계속 그 변호인 어떤 자본화된 권력으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계속 꾸준히 등장하는 그 화려한 명함 거기에 압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제차 그리고 이제 대형 로펌에 소속된 또 이제 장 변호사 대사로도 나오죠. 이 새끼들 이거 진짜 금이네. 그런 인물들의 어떤 직업적인 디테일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어떤 정치적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한 작품은 어떻게 이념 대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그런 인물들의 어떤 직업적인 리얼리티 그런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영화에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영화를 볼 때 이제 엔딩 크레딧을 보다 보니까 저의 이제 친한 후배 대학 후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이인이겠지 뭐 그렇게 했는데 영화 안에서는 발견 못 하시고 출연자로도 나오고 뭐 다른 뭐 약간 도움을 준 약간 스태프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다른 신문사 기자인데 이 지금 김성재 감독과 대학교 때 같은 영화 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거예요. 영화 만들 때 여기도 또 인맥이 작용을 그러니까 영화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영화에 보면 신문 등장하잖아요. 신문 등장하고 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원고를 실제 그 내 후배인 기자가 다 그걸 썼다는 거예요. 정말요? 진짜 기사처럼 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 야당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국회의원 연설문 같은 거 다 쓰고 그 야당 국회의원 저는 이제 영화 속에서 제일 이상적인 인물이 그 배우였어요. 굉장히 뭔가 정의감에 넘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능구랭이고 자기 속 생기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제일 빵 터진 장면이 그 야당 국회의원이 쇼하는 장면. 그런데 그 장면이 사실은 제가 감독님한테 고맙기도 하고 영화적인 게 무엇인가를 깨달은 부분인 게 가장 우리가 서로 굉장히 크게 싸웠던 부분이 그 박경철 의원이 저는 굉장히 정치를 너무 지나치게 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화 전체에 해칠 수 있다고 봤고 감독님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와 보니까 감독님 맞았더라고요. 영화 안에 톤을 해치지 않으면서 매우 극적으로 잘 이렇게 붙는 극적인 재미도 또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건조해서 걱정이었는데 거기 그래도 좀 풀어주는 그런 그리고 가장 정치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거기서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목적한 말을 확실하게 이뤄내는 그런 인물이어서 전 나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우 표정이 되게 절묘했던 게 되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속으로는 다 이루었다라는 듯한 그 미소를 깔고 있는 그 오묘한 표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서
아 정말 명장면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요. 그런 인간이 만약에 그 좀 사건을 불리하게 그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되게 얄미웠을 텐데 우리 실제 현실에 야당에 저런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손아람 작가님은 이제 출연한 장면이 네. 영화에 잘 들어갔지만 이 후배는 내가 너 출연했다고도 이름이 나는데 내가 널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디 나온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기자로 출연을 해서 이경영 씨가 이제 막 나올 때 기자들이 막 달라붙어서 막 뭐 기자회견 인터뷰 비슷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찍었대요. 근데 나중에 통편집 돼갖고 그 장면 싹 날아갔는데 되게 중요한 원고를 써주셨는데 출연자 이름만 딱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아쉽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덜어내는 게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 좋았다고 판단한다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소수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이 되게 그 부분이 특별한 게 그 보조 출연을 실제 직업군을 데려다 써서 시위 현장에서도 네. 실제 그 시위를 많이 경험한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래서 빈소 어떤 모양새라거나 어떤 그 현장에서 팔뚝질 같은 거 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굉장히 리얼리티가 넘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그래서 보조 출연자분들이 어떤 감독에게 이렇게 디렉션을 주고 이거는 우리가 해오던 건 다르다. 해오던 진짜는 이거야. 이래야 돼. 막 이러면서. 네, 소리는 이쯤에서 나오는 게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기자들의 장면도 다 대부분 기자들이 와서 해갖고 뭔가 다른 드라마에서 이런 게 보면은 기자들이 나온 장면이 어색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다 뭐 질문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사진만 찍고 있고. 근데 여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실제와 가깝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연출이. 실제로 영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이제 변호인과는 좀 다른 분위기에 굉장히 좀 건조한 듯 하면서 그 자체로 빡빡함의 그 쾌감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미드나 뭐 이제 영화에서 그런 영화들 종종 보잖아요. 이제 빡빡하게 돌아가고 뭐 감성적인 여지가 별로 없고 러브라인도 뭐 이런 거 거의 없는데도 굉장히 그 자체가 힘이 있고 굉장히 쏙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이 소수의견이 그런 스타일의 영화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법정 영화라고 하면 이제 법정에서 우는 영화. 변호사들 이야기를 나누면 변호사들끼리 연애하는 영화. 소수견도 한 번은 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장면 저도 정말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는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는 장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러 가시면 되고요. 또 우는 장면이 한 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울려주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작품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장면이 이 영화나 소설이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다 피해자인 거예요. 결국은 정말 진정한 가해자는 이 법정에 있지 않아요. 어디 높은 데서 있는데 우리는 진짜 피해자가 뭐 서로 네가 가해자니 피해자니 뭐 이러면서 법정을 가리고 있고 그게 결국 법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조리한 거죠. 그렇죠. 이제 소설에 보면 이제 제가 정확히 문장으로 써놓은 부분은 이제 이 싸움의 가장 불공정한 점은 그 전장에 적이 없다는 거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늘 이제 갈등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념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근데 그게 늘 이렇게 어떤 논쟁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그냥 내 의견만 중요하다가 하다가 뭐 너 나이가 몇이니? 어디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문화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논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영화의 결말에서도 더 이상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쪽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잊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런 첨예한 논쟁 같은 건데 그게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소수의견이라는 이 작품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작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 해맑게 웃으면서. 제가 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종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너무 좋았다, 잘 썼다, 뭐 예뻤다 이런 이야기보다 사실 이 작품이 이렇게 그 소설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또 관심을 받으면서 이게 또 윤 변호사의 성장기이기도 해서 작가님이 계속 만약에 쓰신다면 윤 변호사가 주인공이겠구나 했는데 희한하게 지금 쓰고 계신 거는 이렇게
그 홍제덕 트릴로지를 쓰고 계시죠? 다음 작품. 사실 지금 소수견 다음 소설이 올해 초에 나왔는데 거기도 홍제덕 검사가 한번 나오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홍제덕은 D-. 네, D-라는 2000년대 초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같은. 이제 그 홍제덕이 공안 검사이던 시절, 이제 소설에서도 공안 검사였다는 언급은 됐는데 이제 홍제덕이 주인공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홍제덕이 퇴임하고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국정원에 이제 차장급으로 가서 법률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제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종의 법률적인 흥결들을 이제 치유해주는 그런 일종의 청부업자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사람이 인생 역성에 뭔가 질곡의 현대사가 다 들어있군요. 네, 저는 그런 인물로. 그리고 이제 장대석 같은 경우도 장대석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D-라는 소설에 나오는데, 장대석은 저는 이제 일종의 그 운동권 페르소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소수견에서는 이제 일종의 386, 80년대 운동권이었다면 D-에서는 이제 2000년대 운동권의 일종의 대표적인 인물군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계속 이제 법과 관련된 이런 걸로 쭉 밀고 나가실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재밌어요. 그 대목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조금만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사법고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손아람 작가처럼 이제 법정에 들락날락 하고 적어도 그냥 80번으로 왔다 갔다 해서 많은 걸 봤으면은 내가 이걸로 뭔가를 이렇게 본전을 뽑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좀 일을 저지르고 법정을 좀 왔다 갔다 연루되시겠다는 건가요? 감옥도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러면서 감옥과 관련된 죄수와 관련된 소설은 어떤가요? 감옥 왔다 갔다 하고 한국의 존 그리샨처럼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이제 탈옥 소설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짜 이게 킹스맨 소품이어야 되니까 진짜. 가장 좋은 거는 이 영화가 또 굉장히 잘 돼서 나중에 한번 영화의 좀 뒷얘기 여러 가지 그 뒤풀이 얘기를 한번 또 그때는 뭐 시간 되시면 뭐 감독님을까지 같이 모시고 해도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참 그럼 좋겠네요. 그 저희가 가끔씩 가다가 게스트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좀 부족했다 싶으면은 저희가 최근에도 한번 AS를 한 적이 있지만은 AS를 모시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가 굉장히 사실 좋은 영화니까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제대로 도대체 뭘로 떠드는 건가 싶으시면은 지금 예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엔딩곡은 저 엔딩곡 정말 고심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엔딩곡을 그 주다스 프리스트의 브레이킹 더 로우 막 이런 걸 할까 하다가 법을 또 부시고 까부시고 뭐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고민해서 찾아낸 노래가 있습니다. 이 꽝꽝나무라는 밴드가 있어요. 꽝꽝나무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탑밴드 시즌 2에 출전을 해서 제가 그때 약간 심사에도 관여를 했는데 그때 이름부터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당시 밴드에는 이제 연구원 박사 출신의 이공계 출신의 연구원이 이제 참여해서 막 기타를 치고 막 이랬던 그런 약간 직장인 밴드 같은 밴드였는데, 이 꽝꽝 밴드의 법은 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법은 법. 뭐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법 속에 법이 있는 법. 같지 않은 법도 법은 법을 위한 법대로 사는 법. 이거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만큼 뭔가 법이 어느 순간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법을 위한 법이 돼버려갖고 사람들이 거기 법을 막 짊어지고 살더라고. 뭐가 앞뒤 선호가 완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게 아닐까.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 사건에 진실을 밝힌 거는 결국은 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고 이제 재판도 하고 하는 건데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져 버렸어요. 그냥 거기에 다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이 그리고 이기고 자기 이권을 챙기는 게 목적이 돼버려갖고 뭐 법이 굉장히 뭐가 뭐 법이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람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게 됐다. 그걸 의미에서 법은 법. 정말 이 기묘한 가사 때문에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괜찮죠? 이번에는 뭐 막 그때부터 빵 터지거나 막 비웃거나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 꽝꽝나무가 이거 꽝꽝나무 이거 연결지어서 하시는 제가 아무리 스타일이 이러시거든요. 제가 아무리 평소에 선곡을 그렇게 했더라도 꽝꽝나무 꽝꽝 들리는 거 꽝꽝나무라고. 아니 서 기자님이 썩은 개그를 안 하신다고 김태현 평론가님께서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훨씬 개연성이죠.
아, 제가 이렇게 열별 토했는데 지금 개수이 없군요, 제가 아무리. 네. 아니요, 평소에 네. 행동을 볼 때.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네. 꽝꽝나무의 버금버금 들으면서, 꽝꽝 두드리면서 끝내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영화보다 인상적인 게, 거의 출연을 하셨어요, 직접? 네. 나는 미리 그 출연까지 했다는 정보를 듣고 계속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봐서인지 보자마자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 이 장면이구나 딱 했거든요. 제가 보러 갔던 시사에서는 그 손 작가님 팬들이 많았는지 손 작가님 등장하는 장면에서 다 같이 빵 터지는. 정말? 예. 제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극 중에서 되게 애송이로 이제 그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연기를 처음 해보시는 분의 뻣뻣한 말투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이게 작품 속에 싹 녹아 들어가는 게 아주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약간 또 거만한 약간 포즈를 취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의도한 그 연기인 거죠? 그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제가 갑자기 원래 제가 그 대목의 각본에 이렇게 쓸 때는 인서트 컷이 없었어요. 이제 감독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이제 만들어 넣으셨는데 갑자기 그래서 갔는데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저기 구석에 이제 그 이경영 배우 같은 경우는 자기 촬영 안 할 때 아무 데나 누워서 자요. 제 옆에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이 영화 작가인데 제가 한 장면 출연하는데 대사가 유해진 씨한테 변호사님 경력 낭비하지 마세요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좀 벌떡 일어나더니 너가 그걸 왜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작가잖아. 네가 연기를 하는 게 네 경력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자꾸 연기를 하려고 그러냐. 글이나 써. 그래서 되게 냉철한 진짜.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방금 내가 한 것처럼 하면 돼라고. 이야. 멋있네요. 엄청난 그 가르침이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제 한번 꼭 인물 특집으로 다뤄야지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분이 이제 이경영 배우시거든요. 믿어보는 이경영 영화.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바코드 같은 분이시죠. 셋, 둘, 하나. 지난주엔 30초였지만 이번 주에는 33초입니다. 예, 제가 이번 주 33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컨텐츠는요, XTM에서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이죠. 게릿기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장비 욕심 같은 거, 취미 생활을 즐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또 이제 덕후 연예인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데프콘 씨가 또 진행을 하고요. 같이 진행하는 건 또 이제 레이싱 쪽에 굉장히 열정을 보이고 있는 김진표 씨가 진행하는데 매주 목요일날 밤 11시에 XTM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더 줄여서 안주 얘기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볼 수 있는 정보는 다 얘기한 거죠. 끝났습니다. 네.